며느리가 내 바나나 우유에 뭔가를 타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거 손주가 더 좋아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전까지는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제 바나나 우유 병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들린 것은 제가 평생 보아온 약통과는 다른 정체 모를 작은 봉투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쌓았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끔찍한 배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우유를 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머님, 약 드시고 이거 드세요. 웃고 있더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섬뜩한 미소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만 사람이었구나. 며느리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완벽한 역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며느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증명하게 만드는 완벽한 복수를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전까지는요. 제 인생에서 며느리 수진이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아들 재훈이가 수진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25의 수진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제 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이미 수진이를 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수진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어머님, 아침 드세요라고 부르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정성스럽게 끓여주었습니다. 명절 때면 다른 며느리들이 시댁 가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명절 한 달 전부터 준비 목록을 적어가며 저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요. 어머님이 제게는 친어머니 같으세요. 수진이가 어느 날 밤 제 손을 잡으며 했던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수진이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제 딸 민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지 15년 그 공허함을 수진이가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며 손주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밤새 등을 쓸어주었고 출산 당일에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듯 기다렸습니다. 손주 민재가 태어난 순간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민재가 자라면서 우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는 육아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저는 손주를 돌보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재훈이가 직장 때문에 늦게 귀가할 때도 수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며 집안을 꾸렸습니다. 저는 종종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천사야. 정말 복받아서 만난 거지.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나 봅니다.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을까요? 수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네, 어머님하고 대답은 했지만 그 대답이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로 지쳐서 그러려니 했죠. 수진아,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민재 좀 더 봐줄까?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대답은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수진이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물러섰습니다. 그해 겨울, 제가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이가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주며 걱정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약 여기 두고 갈게요 하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것은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수진이가 한 달 전부터 설 준비를 함께 하자며 즐거워했는데 그 해는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설 준비 슬슬 해야 하는데 하고 말을 꺼내자 수진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닫힌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는 동안 수진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진아, 이 나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고 조언을 하자 수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수진이가 변한 걸까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매일같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고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대. 친정 어머니처럼 대해드렸더니 이제 진짜 엄마인 줄 아시나 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저에 대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요즘은 민재 키우는 것도 간섭하시려고 해. 내가 엄만데 왜 자꾸 끼어드시는 거야? 그리고 집안일도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고. 아, 정말 답답해. 차라리 분가하고 싶어. 분가.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수진이가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한다니. 저는 그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수진이에게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졌던 걸까요? 재훈이 오빠한테 말해봐. 그래도 안 되면. 아, 모르겠어. 일단 좀 참아야지.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얼마나 더 사시겠어. 얼마나 더 사시겠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며느리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이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참견했나요? 아니면 수진이가 처음부터 연기를 한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수진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방을 청소할 때 서랍을 유심히 살피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찾는 걸까요? 제가 뭐 찾는 거 있어? 하고 물으니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은행에서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은행 다녀오셨어요? 무슨 일로 가셨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길 질문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굳이 물어보는 걸까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아, 네. 수진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불편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설마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수진이가 재훈이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명의로 된 집 말이야.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당연히 우리한테 오겠지. 그게 혹시 어머님이 유언장 같은 거 쓰신 건 아니야? 설마 엄마가 그런 것까지 하셨겠어?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노인분들 사기도 많다잖아.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넘어가시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변한 이유를,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수진이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혹시 수진이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집 앞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이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애는 달랐습니다. 저 혼자 정원을 돌보았고 수진이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냥 지나쳤습니다. 수진아, 올해도 장미가 예쁘게 폈네. 같이 구경할래? 바쁜데요, 어머님. 나중에요. 나중에.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더 저를 멀리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바나나 우유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냉장고 문 쪽 맨 위 칸에 두는데 그날은 안쪽 아래 칸에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평생 같은 자리에 같은 물건을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습관이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누군가 제 우유를 만졌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우유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 입구 주변에 미세한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우유를 도로 냉장고에 넣고 물만 마시는 척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목이 말라서. 아, 그러시구나. 저는 물 좀 마시러 왔어요. 수진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나나 우유가 있는 곳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확인하는 듯한, 안도하는 듯한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시러 나오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가루는 뭐였을까요? 혹시? 아니, 설마.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너무 의심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아무리 변했다 해도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제 약이 평소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았고 가끔 알약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마시던 차에서도 평소와 다른 쓴맛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수진이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뭐가 떠 있는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장하고 뭔가를 계획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저를 해치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수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행동이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아플 때 기뻐하는 것 같았고,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대.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다행이라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순간이 평소처럼 새벽에 잠이 깬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불은 켜져 있지 않았지만 냉장고 불빛으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손에는 제 바나나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서 뭔가 하얀 가루를 꺼내 바나나 우유 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을 3개 흔들어 가루를 섞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수진이가 제 음료에 독을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를 지를까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요?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수진이는 우유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눈물이라고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제 영혼 전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 있었을까요? 평생 쌓았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진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도, 다정했던 말들도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는 계획이었던 걸까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대응한다면 수진이는 발뺌할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제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 방법이.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하지만 확실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수진이가 그 독이 든 우유를 제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곧 수진이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수진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다면 이제는 제가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아침이었겠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시간 전 목격한 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바나나 우유에 하얀 가루를 타던 그 순간이.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지금은 공포로 가득 찬 눈동자. 이 늙은 여자가 과연 며느리의 음모에 맞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30분. 평소 수진이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곧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돌아서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곧 준비될 거예요. 그 웃음, 그 환한 미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오늘 아침은 뭐야? 어머님 좋아하시는 호박죽이랑 반찬 몇 가지 준비했어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연기인가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듯한 그 말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 뒤에 숨겨진 도끼를.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아직 자? 네, 아직 푹 자고 있어요. 어제 많이 놀아서 피곤한가 봐요. 수진이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죽, 김치, 나물, 그리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손이 제 바나나 우유를 향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우유병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더 했던 일처럼. 수진이가 돌아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독이 든 바나나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지 않도록, 표정이 굳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시고 이거 드세요. 수진이가 우유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다정하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괴물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천사 같지만
속으로는 악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마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열었습니다. 평소 먹는 혈압약이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기 위한 독이.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 자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유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이가 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기대와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유병을 흔들었습니다. 요즘 이 바나나 우유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수진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마셔봤을 땐 괜찮던데. 유통기한 지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한가 봐. 저는 우유를 다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아니면 안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다른 거 드릴까요? 주스나 우유?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마실게. 저는 호박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있었을 죽이 오늘은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먹는 척했습니다. 수진이도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 풍경이었지만 그 식탁 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저는 일부러 바나나 우유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수진이의 시선이 제 손에 고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유를 싱크대 옆에 놓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 우유 마실 거면 냉장고에 다시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민재가 마실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민재, 자기 아들. 혹시 민재가 실수로 그 우유를 마실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죽여도 되지만 자기 아들은 안 된다는 그 이중성이. 저는 우유를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식탁 위에 놓아뒀습니다. 일부러요. 수진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우유. 아, 맞다. 깜빡했네. 저는 우유를 들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제 손이 닿지 않는 맨 위쪽에 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그렇게 높은 곳에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까치발을 하기 힘들거든요. 수진이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거기 놓으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괜찮아. 오늘은 마시기 싫으니까 민재 주면 되지. 민재.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진이의 죄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수진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 수 있을까?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고개를 돌려 부엌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냉장고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우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쯤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제게 뛰어왔습니다.
5살 손주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민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같은 어미 밑에서 자라는 이 불쌍한 아이를. 할머니, 오늘 뭐해요? 민재는 뭐 하고 싶은데?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랑 같이 그림 그리자. 저는 민재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민재는 신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살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까요? 아니,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아침 먹어야지. 엄마, 조금만 더. 안 돼. 먹고 놀아야지. 수진이가 민재를 데리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재에게는 호박죽과 우유를 주더군요. 바나나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였습니다. 물론이죠. 독이 든 바나나 우유는 저를 위한 것이니까요. 민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이가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바나나 우유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우유를 꺼내려는 것 같았지만 민재가 있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수진이는 오늘 안에 제가 그 우유를 마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저에게 그 우유를 먹일지. 민재의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재와 계속 놀아줬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블록을 쌓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가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재웠습니다. 민재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민재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저녁, 그때 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녁 식사 때 다시 한번 그 우유를 권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한 점심은 간단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몇 가지 반찬.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입맛 없으세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아, 그러시구나. 많이 드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정함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숨겨진 냉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 계획이 통할까요? 수진이가 자백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발뺌할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약점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민재였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자식만큼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진이의 유일한 인간적인 면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민재와 놀아줬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이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부엌을 주시했습니다. 수진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 우유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수진이는 우유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 앞에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훈이는 오늘도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는 저와 수진이 그리고 민재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밥과 반찬들, 그리고 그 바나나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재를 유아용 의자에 앉히고 자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 민재랑 놀아줬지. 민재가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 찾고. 그 말을 하는 수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해서 제 앞에 있는 바나나 우유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언제 마실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저는 약통을 꺼내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를 받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우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유병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행동했습니다. 아, 수진아. 네, 어머님? 이거 민재가 더 좋아하겠다. 저는 웃으며 그 말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지만 제 눈은 수진이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져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민재에게 그 우유를 주겠다는 말에 수진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바나나 우유 먹을래? 네, 좋아요. 민재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민재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안 돼? 민재가 바나나 우유 좋아하잖아. 그게 아니라.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유를 민재 쪽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이가 우유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안 돼요. 왜?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반응이, 그 공포에 질린 표정이,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이 증명했습니다. 그 우유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저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는 민재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민재를 달래며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바나나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민재를 소파에 앉히고 텔레비전을 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유를 움켜쥔 채로요.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탄 거지?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대답해. 내가 탄 거 맞지? 수진이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평생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식탁 위에 섬뜩한 미소 뒤에 숨겨진 사리를 이제야 완전히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반응이 그 모든 것이 진실을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습니다. 민재를 안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수진이가 우유병을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재를 침대에 눕히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완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문을 닫은 순간 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재는 제 품에서 울음을 그치고 눈을 깜빡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아니야, 민재야. 엄마가 깜짝 놀라셔서 그래. 괜찮아.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민재를 침대에 눕히고 인형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금방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증거를 없애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까요?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문 너머로 수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민재가 졸리다며 하품을 했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지 아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민재를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래전 제 딸 민지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를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민재는 금방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살인 미수범이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날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재훈이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재훈이는 수진이를 믿을까요? 아들은 아내 편을 들지 않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변명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용서를 구하려는 걸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설명. 무엇을 설명한다는 걸까요? 제 음식에 독을 탄 것을, 저를 죽이려 한 것을, 어떤 설명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재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감정은 실망감이었습니다. 왜 수진이는 그랬을까요? 제가 수진이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왜 수진이는 저를 미워했을까요? 아니, 미움을 넘어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재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오후 8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가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와 재훈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재훈이야.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어와. 저는 재훈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잠든 민재를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재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38배 중년이 된 아들. 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내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재훈아, 내 엄마, 너는 수진이를 사랑하니? 재훈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실수로 큰 소리를 내서 민재가 놀랐다고 하던데. 그게 다예요? 실수. 수진이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수였다고.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다야. 그럼 됐네요. 수진이가 많이 미안해하던데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요. 괜찮다고 전해. 엄마, 그래도 직접. 재훈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구나. 민재도 자고 있고. 내일 얘기하자. 재훈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푹 쉬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재훈이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재와 단둘이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쯤 되었을 때 제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또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자고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에는 답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자.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곧 수진이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무엇이 감사하다는 걸까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재훈이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이가 우유에 가루를 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표정,
떨리지 않는 손, 저를 죽이는 것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는 듯한 그 태도.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민재가 깨워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민재야. 할머니가 뭐 줄게. 저는 민재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와 재훈이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우유와 빵을 주었습니다. 민재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바나나 우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냉장고 안을 살펴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바나나 우유가 사라졌습니다.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증거를 없앤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봤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 7시,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수진이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우유를 더 따라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는 쥐 죽은 듯 작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민재 아침 먹이고 있어. 너도 먹어. 네. 수진이는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 먹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이제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 우유 어디 갔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렸어요. 왜? 그게 왜 버렸니? 멀쩡한 우유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뭐가 죄송한데? 제가.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내가 그 안에 뭘 탔는지 나는 알아. 수진이의 머리가 확 들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그냥 뭐? 실수로 독을 탔니? 실수로 내 음식에? 독.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건 말해봐. 뭘 탔는지.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놀란 이유를 알아. 내가 민재한테 그 우유를 주려고 했을 때 수진이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도 알아. 내 아들이 그걸 마실까봐 겁이 났던 거지. 어머님, 그건 민재를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를 위한 거였으니까. 저는 수진이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뭘 탔니?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망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무릎을 꿇고 수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아꼈어. 내 딸 민지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런데 너는 내게 딸이 되어줬어.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수진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했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역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재산? 네. 재훈이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모르시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재훈이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망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재훈이는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하고 수진이는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어머님 집이었어요. 이 집만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죽어야 집을 팔 수 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시간, 모든 추억이 돈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뭘 탔는데? 그 우유에 쥐약이요. 쥐약.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쥐약을 탔다니. 저를 쥐처럼 죽이려고 했다니.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한 달쯤 전부터요. 한 달. 그 한 달 동안 수진이는 웃으며 저를 대했습니다.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것에도 탔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가끔 아주 조금씩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신 차에 독이 들어 있었다니 조금씩 천천히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조금씩? 급하게 돌아가시면 의심받을까봐 천천히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계획적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왜 많이 탔어? 바나나 우유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내일까지 안 갚으면 재훈이를 죽이겠다고.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끝낸다. 저를 빨리 죽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던 며느리가 맞나요? 정말 같은 사람인가요? 민재는 어쩌려고?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 내가 감옥에 가면 민재는? 수진이는 그제야 정신이 든 것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감옥. 어머님,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왜? 민재 때문에요. 민재는 엄마가 필요해요.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았니?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였잖아. 그런데 너는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나와 제 방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저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은 사고로 잃었고 이제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72살의 늙은 여자. 이제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대답만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다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한 일을, 쥐약을 탄 것을, 저를 죽이려 한 것을.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걸 알아서 여기 온 겁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우유는 버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백했어요. 녹음은 안 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약합니다. 며느리분이 부인하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손주한테 그 우유를 주려고 했을 때 며느리가 보인 반응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백했어요. 하지만 녹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와 1시간 넘게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 재훈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가 울고 있던데. 재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재훈이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힐 때가.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지 아니면 그냥 들키는 것이 두려운 것뿐인지. 재훈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뭘 좀 가져올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편지, 그리고 유언장. 저는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진이가 원했던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수진이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읽어봐. 재훈이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건. 바로 그때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유언장을 봤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서워해야 할 차례다. 유언장을 식탁 위에 펼쳐놓은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읽고 있었고 수진이는 문 앞에 서서 그 종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왜 갑자기 유언장을? 재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아침에 평범하게 출근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유언장을 꺼내놓고 아내는 울고 있으니까요. 앉아, 재훈아. 너희 둘 다 앉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이는 순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망설이다가 재훈이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재훈아, 너 사업 망했다며? 재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어떻게 수진이한테 들었어. 오늘 아침에 재훈이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니?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을? 앉아, 재훈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이는 천천히 다시 앉았지만 눈은 수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나는 수진이가 내 바나나 우유에 뭔가를 타는 걸 봤어. 작은 봉투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우유에 넣고 흔드는 걸 똑똑히 봤지. 엄마, 그게 무슨 쥐약이었어, 재훈아. 내 아내가 내 엄마한테 쥐약을 탔어. 재훈이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로봇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니야? 수진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수진아, 대답해. 재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해, 재훈아. 들어봐. 저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우유에 가루를 타던 모습, 제가 민재에게 우유를 주겠다고 했을 때 수진이의 반응, 오늘 아침 수진이의 자백, 그동안 차에도 조금씩 독을 탔다는 것. 재훈이는 듣는 동안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재훈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재훈이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엄마를. 왜? 미안해. 미안해. 수진이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재훈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이야. 악몽이야. 이럴 수가 없어. 저는 재훈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재훈아, 더 들어야 할 게 있어. 엄마, 더요? 이것만으로도. 수진이는 한 달 전부터 계획했대. 조금씩 내 차에 독을 타서 천천히 건강을 나빠지게 하려고. 그러다가 어제 빚쟁이들이 급하게 독촉하니까 우유에 많은 양을 탄 거야. 재훈이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엄마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잖아. 왜 이런 짓을? 말할 수 없었어. 수진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어머님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살인이잖아. 재훈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재훈이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진정해. 아직 더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더 뭐가 있어요? 나는 어제 저녁 일부러 그 우유를 민재한테 주겠다고 했어.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수진이의 반응을 보려고. 정말 그 안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어제 저녁 식사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유를 들었는지, 어떻게 민재에게 주겠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수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수진이는 비명을 질렀어. 안 돼. 라고.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지. 그 우유에 정말 독이 들어있고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것. 재훈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훈이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저는 민재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엄마가 좀 슬픈 일이 있어서 그래. 민재, 할머니 방에 가서 놀까? 응. 저는 민재를 제 방으로 데려가 장난감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훈아, 이제 결정해야 해.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그 말에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신고하지 마세요. 앉아, 수진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이 뭘 할 권리가 있어?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너는 계획적으로 한 달 동안 조금씩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야?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이요. 민재 생각해서라도. 민재한테 엄마가 필요해요. 민재?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재 생각은 언제 했어? 내 우유를 민재한테 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보인 그 공포, 기억나? 그때는 민재가 중요했지. 내 아들이 독을 마실까봐 무서웠겠지. 어머님.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나도 누군가의 엄마야. 재훈이 엄마고 돌아가신 민지의 엄마야. 그런데 너는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봤습니다. 재훈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재훈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솔직하게 말해.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민재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엄마를. 재훈이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아, 나는 결정했어.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야. 수진이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머님. 첫째, 수진이는 오늘 당장 이 집을 나가. 민재는 두고. 어머님.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재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둘째, 재훈이와 이혼해. 엄마. 이번에는 재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저는 재훈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무한 건 누군데? 나는 죽을 뻔했어.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너무하다고? 재훈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셋째, 수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 그리고 빚은 내가 갚아줄게.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놀랐어? 내가 빚을 갚아준다니? 저는 유언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잖아. 내 재산. 좋아, 일부는 줄게. 빚 갚는 데 쓰라고. 어머님, 왜 빚을 갚아주냐고?
재훈이 때문이야. 내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지켜야 해. 수진이는 이 집을 나가고 재훈이와 이혼하고 치료를 받아. 민재는 재훈이가 키우고 나는 재훈이를 도울 거야. 어머님, 제발. 민재는 내가 키울 수 없어. 살인 미수범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지. 그 말에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아, 이게 최선이야. 수진이를 경찰에 넘기면 감옥에 가. 그럼 민재는 엄마가 범죄자라는 걸 알게 돼. 그게 더 나아?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혼해야 해. 나는 수진이와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내 목숨을 노린 사람과 어떻게 살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결정해. 내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든지. 엄마, 나는 방에 있을게. 결정되면 불러.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 옆에 앉아 함께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재훈이와 수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나도 정신이 없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너는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민재야. 할머니가 있잖아. 저는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떨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들어와. 재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조건을 받아들이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면. 물론이지. 할머니가 도와줄게. 재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재훈아. 저는 재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제가 빚을 안 만들었으면, 제가 더 잘했으면. 아니야. 돈 문제는 말할 수 있었어. 나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어. 하지만 수진이는 살인을 선택했어. 그건 수진이의 책임이야. 재훈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민재는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아빠가 좀 슬퍼서 그래, 민재야. 민재가 안아줄게. 민재가 재훈이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물품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든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민재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엄마,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언제 와? 그게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민재야.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수진이는 한참을 민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았습니다. 민재를 보는 수진이의 눈빛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진이의 유일한 인간적인 면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재훈이를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재훈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어제 어머님이 민재한테 우유를 주신다고 했을 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어요.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 알았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수진아. 이미 너무 늦었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벌을 받는 거겠죠. 맞아. 너는 벌을 받는 거야. 살아있는 한평생.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재훈이가 민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아빠가 있잖아. 할머니도 있고.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치료받으러 갔어. 아픈 데가 있어서. 민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적어도 민재는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사모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빚 정리는 제가 갚겠습니다. 서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도, 평화로웠던 일상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민재를 제대로 키우는 것, 재훈이가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재훈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재훈이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 오늘 밤 민재 내 방에서 재울게. 엄마, 너는 쉬어. 힘들었잖아. 저는 민재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할머니야, 민재야. 할머니랑 자자. 제 방으로 민재를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웠습니다. 민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다 마셨어. 어제 제가 수진이에게 한 그 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수진이의 공포, 죄의식, 모든 것이 그 순간 드러났습니다. 물론 민재는 우유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독을 마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역습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의 완벽한 역습.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진실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재야. 평생.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떠난 후 첫 주였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진이의 발소리, 설거지 소리, 민재를 부르는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처음 며칠간 엄마를 찾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습니다. 저와 재훈이는 번갈아 가며 민재를 달랬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치료받고 있어. 나으면 올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요. 재훈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그늘진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재훈이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훈이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민재를 위해서라도요. 어느 날 저녁 재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재훈아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재훈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엄마? 빈말이야. 얼마나 되니? 재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솔직하게 말해. 이미 다 아는데 숨길 필요 없어. 재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억입니다. 3억?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갚을 수 없는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뭐가 잘못된 거야? 제가 투자를 잘못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기회라고 해서 큰 돈을 넣었는데 사기였어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친구는 도망갔고 저는 빚만 남았습니다. 대출도 받고 사채도 썼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그래서 수진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구나.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제가 욕심을 부려서, 욕심은 누구나 부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빚 정리 서류야. 내가 다 갚았어. 재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그리고 이건 너 명의로 된 계좌야. 여기 1억이 들어있어. 이걸로 다시 시작해.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재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앉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민재를 위한 거야. 내가 제대로 서야 민재를 키울 수 있어. 하지만, 그리고 이건 조건부야. 재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첫째, 너는 이제 도박 같은 투자는 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민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아이가 지금 가장 힘들 때야. 알겠습니다, 엄마. 셋째, 수진이와의 이혼을 진행해.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재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엄마, 왜, 아직도 미련이 있어? 아니요. 미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민재 엄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아, 수진이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계획적으로 한 달 동안 조금씩 그런 사람과 다시 살 수는 없어. 알아요, 엄마. 알아요. 그래도 마음이 복잡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재훈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은 민재에게 집중해. 그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 내 딸 민지도 어릴 때 아빠를 잃었으니까. 재훈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 같은 건 없어. 너는 내 아들이고 민재는 내 손주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날 밤 이후로 재훈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재훈이를 지켜보며 안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번도 넘게요.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재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안 돼. 어머님, 제발이요. 제 잘못은 알아요. 하지만 민재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너는 그 아들의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저 치료받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 그래야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심한 우울증이었대요. 그리고 불안장애도 있고. 그게 변명이 돼? 아니요. 변명이 아니에요. 설명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했는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인을 생각했다?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민재 한 번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민재를 볼 자격이 없어. 적어도 지금은. 언제쯤이면. 모르겠어. 아마 오래 걸릴 거야. 어머님. 그리고 수진아. 네. 이제 내가 무서워해야 할 차례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두려워했어. 내가 탄 독을 모르고 마실까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까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니? 죄송해요. 이제 너도 두려워하며 살아. 내가 저질렀던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평생 기억하며 살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우유에 가루를 타던 수진이의 모습이, 그 차가운 표정이.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재훈이는 서류를 들고 수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민재를 돌보며 기다렸습니다. 재훈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명했어요. 수진이가. 재훈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라? 많이 수척해졌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재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많이 울었어요. 당연하지. 엄마,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왜 수진이를 이렇게 버리는 게. 저는 재훈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재훈아, 수진이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게 잔인한 거야. 너는 그냥 자기 자신과 아들을 지키는 거야. 하지만은 없어. 수진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수진이와의 모든 관계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이제 엄마를 찾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엄마 보고 싶어라고 말했지만 예전만큼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재훈이가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봤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할머니, 아빠, 그리고 나. 민재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재는 이제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는 가족이에요. 민재야, 예쁘다. 할머니가 잘 보관할게. 네. 민재는 다시 놀러 갔습니다. 저는 그림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수진이, 저를 안고 있는 수진이, 민재를 안고 있는 수진이, 모든 사진 속의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민재가 크면 보여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4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속아 큰 돈을 잃은 경험 때문에 재훈이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부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주신 돈 꼭 갚을게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민재 키우는 데 집중해.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수진 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민재 면접권을 요청했습니다. 면접권.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사모님, 법적으로 수진 씨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수진 씨가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를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재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수진이가 정말로 변했는지, 정말로 안전한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5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집 앞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재와 함께 정원을 가꿨습니다. 할머니, 이 꽃 예뻐요. 그렇지?
장미야,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지. 나도 좋아요. 민재는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도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민재를 정원에 두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왔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재 좀 보고 싶어서요. 돌아가. 어머님, 제발. 멀리서라도 좋아요. 한 번만.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문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손 떼. 어머님. 바로 그때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민재가 정원에서 나와 현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봤습니다.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야. 엄마. 민재가 수진이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민재를 안아 올렸습니다. 안 돼, 민재야. 할머니. 엄마야. 엄마 왔어. 민재야, 엄마는 아직 아파. 나중에 봐야 해. 싫어. 지금 보고 싶어. 민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돌아가. 지금 당장. 어머님, 잠깐만이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민재가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는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발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할머니, 왜요? 왜 엄마 못 보게 해요? 민재야, 엄마는 지금 많이 아파. 나중에 나으면 볼 수 있어. 언제요? 곧. 하지만 저도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왔었어. 뭐라고요? 재훈이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를 보러 왔더라. 내가 돌려보냈어. 엄마, 괜찮으셨어요? 괜찮아. 하지만 민재가 엄마를 봤어. 재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가 많이 울었죠? 응. 한참을 울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알아. 변호사랑 상담해야겠어.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모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수진 씨가 법원에 신청하면 면접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 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면접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우유도 버렸고 녹음도 없고 수진 씨의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녹음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수진아.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는 놀람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만나자. 우리 둘이. 정말요? 어머님이 저를. 조건이 있어.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야. 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요? 내일 오후 2시, 공원에서. 알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수진이의 자백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공원에 갔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앉아.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 속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오늘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알아? 아니요. 하지만 민재 얘기면. 맞아. 민재 얘기야.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민재를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엄마예요. 민재 엄마고요. 엄마가 자기 아들의 할머니를 죽이려고 해?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지겹게 들었어. 나는 진실이 듣고 싶어. 진실이요? 응.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했니? 진짜 이유를 말해봐.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재산이 필요했어요. 그래. 그건 알아. 그런데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재훈 오빠가 어머님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살인을 선택했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재훈 오빠는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하고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우울증도 있었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 살인 말이야?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집을 팔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고 그래서 쥐약을 탔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한 달 동안 내 차에도 탔다며? 네. 조금씩 천천히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갑자기 많이 탔어? 바나나 우유에. 빚쟁이들이 내일까지 안 갚으면 재훈 오빠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빨리 죽이려고.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수진이가 녹음기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내 자백이 다 녹음됐어. 이제 너는 민재를 못 봐. 어머님, 안 돼요. 이제 내가 무서워해야 할 차례야, 수진아. 평생 내가 한 일을 후회하며 살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수진아.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너는 이제 남이야.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민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일까?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은 것이 정당한 일일까?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민재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곧, 곧 올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민재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수진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무서워해야 할 차례다. 평생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며 후회하며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받을 벌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로요.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의 완벽한 역습으로.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우유에 독을 타는 걸 목격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침착하게 증거를 만들고 며느리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고 손주에게서 엄마를 빼앗은 것이 잔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한 달 동안 조금씩 독을 탄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던 제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가족 안에서의 갈등,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